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의 경우는 실수요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2022년도인가 법 만든다고 뭐라고 발표됐다가 취소되고 없어졌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거주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건 참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꼭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뭔데 전체적으로 플랜이 다 틀어져 버린단 말이지, 이거를. 안녕하십니까, 김홍석 변호사입니다. 한 두 달 쉰 것 같아요. 바빠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대표님께서 영세법에 관해서 강의해 주실 건데 힘찬 박수로 안순남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홍석 세무사가 날로 발전하죠? 네. 처음에 좀 어리버리했잖아요. 완전히 지금 지가 딱 장악해갖고 막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저한테도 뭐 강의 언제 해서 뭐 하시라고 그러고 지금도 100명 아니고 50명 하라고 했더니 안 된대, 이번에 100명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끌려가는 사양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찬. 성경 공부로 다녔는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딱 성경이 두 가지예요. 망하는 방법 두 가지. 교만해져라. 욕심 부려라.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이 단톡방을 개설했고,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나 파트너들한테 당부 말씀드린 거는 2년 동안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대로만 보여주자. 실력과 그다음에 정성과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고객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이게 입소문이 날 거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충분히 본전을 뽑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1년 반도 안 가서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 사무실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녁 드시면서 전부 한 말씀씩 물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해갖고 돈 써갖고 언제 어떻게 돈 벌려고 그러냐고. 그 걱정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선거할 때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절대 안 찍어준다더니 찍을 때는 꼭 막걸리 사준 사람한테 찍더라고요. 마음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법이 연말에 사실 상속증여세법이 개정을 됐어야 되는데 이게 개정이 안 돼서 연명치료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어떻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연말까지만 사시오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통과되고 1월 1일 날 이후에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세법을 개정을 안 해버렸네. 그래서 지금 임시국회에서라도 지금 뭘 한다고는 해요. 최소한대로 세율은 안 건드린다 하더라도 공제액은 하자 해서 지금 일괄공제 아마 5억을 3억 올려서 8억 정도로 민주당 안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 같고요. 배우자 공제 5억 플러스 10억으로 올려서 기본 18억까지는 세금을 없도록 해보자는 것이 이제 기본 방침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정기국회까지 안 가고 아마 임시국회에서라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민주당도 그런 안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정부안으로 나왔던 거 상속세 공제에서 자녀 한 명당 5억씩 공제해주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건데 증여 때도 공제해 준 줄 알고 자녀 한 당 5억씩 증여세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는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그동안에 조금 단순해져 갖고 좀 이제 판단이 좀 어려움이 없어졌는데 특례주택이 나오면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인구 감소 지역, 소유형 신축주택, 수도권 외 지방 미분양주택, 단기 임대가 또 생겼잖아요. 4개가 들어오면서 뭔가를 통일을 시켜놔야 되는데 통일을 안 시켜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들으시면서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특히 중개사님들이 모르고 이걸 막 사라고 권했는데 문제는 그거 6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50억짜리가 비과세가 배제되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럼 큰일 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제를 진짜 제발 저는 정말 세제 만들으시는 분들한테 뭘 해주려면 좀 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말도 참 어렵게도 해놓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취득세 분야 이쪽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양도세는 중과세가 지금 미루고 있으니까 조금 나은데 그리고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개정 안 됐어도 실무에서 에러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 좀 프리하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답변을 아직 못 구한 것들,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을 못 찾은 것도 있거나 그러시면 오늘 여기서 프리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증여에 꼭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요? 두 분이 금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우선 기본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예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번 돈 아내 통장에서 다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이 월급 받은 거 아내 통장에 다 옮겼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경제 공동체는 월급을 받은 돈이 월급 받아서 거기서 생활이 되잖아요. 자녀 교육비 나가죠. 우리 생활비 나가죠. 애경사비 나가죠. 부모님 용돈 드리죠. 이 통장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걸 남편 통장에 썼든 아내 통장에 썼든 국세청에서 시비 안 걸어요. 어떤 케이스에서 시비 걸냐면 남편이 한 달에 한 5천씩 벌어요. 아내한테 생활비를 3천을 줬어. 근데 생활비로 기껏 쓴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래서 2천만 원이 당신이 정기 적금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1년에 2억 4천씩 10년을 24억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내 빌딩을 샀어. 그건 증여죠. 그건 증여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형성된 돈을 우리 가족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다 쓰는 돈은 상관없어. 얼마를 썼든 간에. 근데 지금처럼 아내가 남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서 그 돈을 원천이 남편 거잖아요. 그래서 원천이 남편 거니까 적금을 들어서 아내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빌딩을 살 때는 남편 명의로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금을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스탁이 되냐 문제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내 명의로 정기적금 들어서 타자 가지고 남편 명의로 빌딩을 사거나 주식을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 명의로 변환돼 버렸다는 말이지. 그거는 증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애들한테 용돈 주는 거 비과세예요. 세금 없어요. 용돈이라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용돈이에요? 내가 주는 용돈 다 가정마다 다르죠. 이재용 회장님 아들 주는 용돈이 우리하고 똑같을까요? 개념이 달라, 개념이. 즉 용돈으로 주는 돈은 자녀들이 받아서 용돈으로 다 쓰면 상관이 없어요. 써봐야 어떻게 해요? 교통비 쓰고 군것기지값 쓰고 학업 관련해서 쓰고 책 사고 이런 정도니까 한 200, 100 요 정도 주면 대학생들에서 2, 300이면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씩 줬어. 용돈을 300씩 쓰고 700씩 지가 모아가지고 1년에 8천만 원. 대학 졸업해서 한 3억. 그리고 빌라를 샀어. 3억 가지고. 그건 증여라는 거지. 주는 돈을 다 쓰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부부간에 지금 팔아가지고 아내 통장으로 이체시켜 놓은 건 아무 문제가 없어.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그 돈에 공동체로서 같이 활용하고 뭐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당신 명의로 뭘 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은 간단히 했는데 설명이 너무 길었나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응용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변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질문. 또 질문을 하나부터 이렇게 안 하죠. 중개사님 중에서 엉뚱한 질문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거주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거주 요건이 어디 들어가는가 한번 볼까요? 거주 요건. 요건 참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지난번에 오신 분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아니 재개발 재건축 했는데 자기가 지금 2년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영주권을 다 지금 해가지고 세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취소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냐고 들었더니 지금 재건축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지구에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본인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죠. 이거는 우리 세법이 아니니까.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경우는 실수요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2022년도인가 법 만든다고 뭐라고 발표됐다가 취소되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지금 2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지금 잘 모르고 이거를 거주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없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 목적이니까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그쵸? 잔금일로부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인가 여유가 있죠? 얼마인가? 어쨌든 여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분양받은 아파트 중에 거주요건 제한 들어간 거 있죠?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든 신규 분양 아파트 중에 실수 목적으로 거주요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세법적 예외란 말이에요. 분양 아파트에서 지금 실수의 목적에 2년 거주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거주요건 2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첫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이죠. 지금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몇 군데예요? 4군데. 그건 다 아시잖아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근데 그 중에 일부 동만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일부 동만 되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구가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예. 두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표 2로 받으려면 이게 표 2가 보유 4% 거주 4%짜리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고가주택이겠죠. 10억 넘는 것들. 그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기본적으로 4%짜리를 간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장기 임대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가 2년 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요게 세 군데 있는 거예요. 세 군데. 세 군데 있고 우리 세법에 양도소득세 1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이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 두 군데 있냐면은 1년 이상 내가 근무를 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2년 보유, 2년 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지방 전출된 경우 그때는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대체주택 자체에서 1년 이상 살아야 되죠. 거기에 거주 요건 1년이 있어. 그래서 총 5군데가 있는 거예요. 5군데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3군데 있는 것하고 재건축 아까 투과할 지역구에 2년 이상 요거는 없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2년 거주는 실수의 목적으로 있는 거 지금도 남아있죠. 아마 서울 시내에서 대부분이 해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만 한정해서 남겨놓은 것 같죠. 그거는. 그 다음에 신규 분양 아파트 요것만 거주 요건이 있다. 그래서 거주 요건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요거 헷갈려 하시는 요 부분, 예. 꼭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뭔데 전체적으로 플랜이 다 틀어져 버린단 말이지, 이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